지금 전 세계 부자들이 한나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스위스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 싱가포르입니다. 인구 600만도 안 되는 이 도시국가에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200조 원이 넘는 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싱가포르 1년 경제 규모의 30%가 단 1년 만에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엄청난 돈의 흐름이 그곳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부자들이 싱가포르로 이주하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2009년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에두아르도 사베린이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싱가포르로 갔을 때 전 세계가 놀랐죠. 2019년에는 영국의 다이슨 회장이 회사 본사를 통째로 옮기면서 70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샀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에서 가장 비싼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한두 명이 아니라 때로 몰려오고 있거든요. 2024년 한 해에만 47명의 억만장자와 3,400명이 넘는 백만장자가 싱가포르로 이주했습니다. 2025년 현재 싱가포르에는 49명의 억만장자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가 3,000명 정도니까 상당한 숫자죠.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싱가포르 인구는 59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의 4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죠. 그런데 전 세계 억만장자의 1.6%가 이 작은 나라에 모여 있습니다. 인구에 비하면 억만장자 비율이 23배나 높은 겁니다. 백만장자는 더 많습니다. 2025년 현재 24만 명이 넘는 백만장자가 싱가포르에 삽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 가지고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닌가? 평상시라면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규모죠. 2024년 들어온 200조 원은 싱가포르 연간 GDP의 거의 30%입니다.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돈의 3분의 1이 외부에서 한 번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싱가포르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패밀리 오피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금융업계 사람들이나 아는 용어인데 이게 바로 싱가포르 부의 붐을 만든 핵심입니다. 패밀리 오피스는 쉽게 말해서 한 가족만을 위한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고용해서 독립적인 회사를 만드는 거죠. 보통은 전직 은행가나 펀드 매니저를 데려옵니다. 이 회사가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하고 세금을 줄이고 다음 세대로 부를 물려주는 모든 걸 담당합니다. 재밌는 건 이 회사 이름에 가족 이름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대부분 중립적인 이름을 씁니다. 수익률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 돈만 관리하니까요. 이들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부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집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패밀리 오피스를 만드는 게 싱가포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연간 승인 인원이 수백 명밖에 안 됩니다. 프라이빗 클럽 같은 거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0억 원 정도를 싱가포르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소 30명을 고용해야 하고 그중 절반 이상은 싱가포르 국민이어야 합니다. 240억 원을 정부가 승인한 펀드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건 패밀리 오피스입니다. 최소 2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를 싱가포르에 세워야 합니다. 그중 500억 원 이상은 실제로 투자해야 하고요. 거기다 현지에서 5명 이상의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는데 5년 안에 그중 3명은 싱가포르 국민이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 방법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패밀리 오피스 허브로서 홍콩을 완전히 넘어섰고 스위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억만장자들이 패밀리 오피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패밀리 오피스가 현지인을 고용하고 국내에 재투자하면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거의 안 받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자, 이제 더 큰 질문입니다. 왜 하필 싱가포르일까요? 세상에는 금융 중심지가 많습니다. 홍콩도 있고 두바이도 있고 스위스도 있죠. 그런데
왜 최근 몇 년 사이에 싱가포르가 압도적인 1위가 된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유가 명확합니다. 우선 정치가 안정적입니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한 이후 지금까지 정권 교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민행동당이 60년 넘게 집권하고 있죠. 창당자는 그 유명한 리커뉴입니다. 정치 시위는 거의 없고 선거는 조용하게 치러지며 정부는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만듭니다. 억만장자들에게 이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갑자기 세법을 바꾸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없다는 확신을 줄 수 있거든요. 언어도 큰 장점입니다. 싱가포르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영어로 가르치고 법원에서 영어를 쓰고 모든 비즈니스가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부자들에게 이보다 편한 환경은 없죠. 안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갤럽 치안 순위에서 싱가포르는 꾸준히 세계 3위 안에 듭니다. 폭력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마약이나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치안이 좋기로 유명하지만 싱가포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범죄율 자체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부패는 어떨까요?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에서 싱가포르는 계속 세계 5위 안에 듭니다. 북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고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앞섭니다. 싱가포르에는 부패 방지조사국이라는 독립기관이 있는데 재벌이든 고위 공무원이든 장관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처벌도 매우 가혹합니다. 무조건 실형을 받고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며 경력은 완전히 끝납니다. 가족 입장에서도 싱가포르는 매력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국제학교들이 많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와 난양공대는 과학, 비즈니스, 공학 분야에서 꾸준히 세계 20위 안에 듭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리커뉴가 만든 싱가포르는 능력주의, 부패 척결, 그리고 교육과 법률, 치안 같은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든 게 글로벌 부자들이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적 당근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자본이득세가 없습니다. 주식을 팔든 부동산을 팔든 회사를 통째로 팔든 모든 이익이 본인 것입니다. 상속세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유산을 물려줄 때 최대 40%까지 세금으로 나갑니다. 유럽은 보통 20에서 30%죠. 우리나라도 최대 50%의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수천억 원짜리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도 세금이 0원입니다. 법인세도 17%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이 24%인 걸 생각하면 확실히 낮은 수준이죠. 종합하면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싱가포르는 단순히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가족의 부를 보관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세금 효율적인 금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들만으로는 최근 몇 년간 싱가포르로 쏟아진 엄청난 돈의 흐름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중국 본토의 억만장자들은 홍콩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을 사고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일국양제라는 틀 안에서 자치권과 법치주의가 보장되었으니까요. 그런데 2019년을 기점으로 모든 게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터졌고 베이징은 2020년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대응했습니다. 이 법은 홍콩의 정치적, 법적 환경을 순식간에 바꿔놓았죠. 전복, 분리독립, 테러리즘, 외세와의 결탁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는데 문제는 이 정의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비즈니스 엘리트들에게 이건 정말 섬뜩한 일이었습니다. 이 법은 당국에 강화된 감시 권한을 주었고 중국 본토의 보안기관이 홍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허용했으며 모호한 혐의로 자산을 동결하거나 사람을 구금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보이는 거래조차도 갑자기 주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방 파트너와의 일상적인 비즈니스도 외세 결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 겁니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이 법이 시위를 진압하고 중국의 주권을 지키고 홍콩의 금융 허브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가족들, 특히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된 겁니다. 갑자기 홍콩에 신뢰받던 기관들조차 본토 규칙과 현지 규칙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중국 최고 권력층 가족들의 재산을 관리하던
투모로우 그룹의 샤오젠화는 2017년 홍콩 포시즌스 호텔 방에서 납치되어 본토로 끌려갔습니다. 몇 년 동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죠. 2022년 베이징이 발표했습니다. 샤오가 뇌물수수와 주가 조작 혐의로 13년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동시에 베이징은 자국의 억만장자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죠. 2020년 그의 엔트그룹은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을 몇 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윈이 상하이에서 연설을 했는데 중국 금융규제당국과 국영은행들을 비판한 겁니다. 며칠 만에 엔트그룹의 기록적인 상장이 전격 중단되었고 마윈은 수개월간 대중 앞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엔트그룹은 훨씬 엄격한 금융 규제 아래 구조조정을 강요받았고 글로벌 핀테크 거인이 되려던 꿈은 사라졌죠. 텐센트 같은 다른 기술 대기업들도 갑자기 반독점 조사를 받고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조치들이 독점을 막고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공동 부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극단적인 부의 집중이 대중의 반감을 낳으니 이를 억제해서 사회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들과 중국 억만장자들이 받아들인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너무 성공적이거나 너무 독립적이거나 너무 눈에 띄면 재산과 자유가 하룻밤 사이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중국과 홍콩의 억만장자들이 발로 투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과 가족 그리고 자본을 중국 밖으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억만장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미국은 정치적 긴장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두바이는 매력적이지만 법률 시스템이 불투명합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헨리앤 파트너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거의 1만 명의 고액 자산가가 중국을 떠났습니다. 중국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같은 동남아 국가들의 부유층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입니다. 정부가 갑자기 바뀌고 규제가 예고 없이 바뀌며 법이 일관되지 않죠. 이런 나라들의 부자들에게 싱가포르의 돈을 보관하는 건 모든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입니다. 재밌는 건 우리나라 부자들도 최근 싱가포르에 관심이 많다는 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2만 명의 한국인이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재원, 유학생 외에도 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동남아와 상황이 다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으니까요. 그래도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를 고려하면 싱가포르는 일부 고액상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거기다 싱가포르의 투명한 금융 시스템과 패밀리 오피스로 가는 열린 길이 이 도시를 아시아의 새로운 부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싱가포르의 황금 시대처럼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평범한 싱가포르 시민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지금 싱가포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억만장자 유입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계가 크게 변했고 싱가포르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글로벌 트렌드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명백히 잘 작동하는 부분부터 살펴봅시다. 억만장자들과 그들의 돈이 만들어낸 경제 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융 부문만 해도 이제 8천조 원이 넘는 자산을 관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인들을 위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죠. 싱가포르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자산 관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부유층에게 소득세를 안 받는데도 정부는 엄청난 돈을 걷어들입니다. 사치품 소비에 붙는 부가세, 고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새로 생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같은 것들이죠. 이 돈으로 대중교통부터 의료, 교육까지 모든 공공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억만장자들은 싱가포르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 기술 기업들의 자금을 내고 혁신을 지원하고 싱가포르가 지식 기반 경제로 바뀌는 걸 돕고 있죠.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확실히 올랐는데 싱가포르만 그런 건 아닙니다. 런던, 홍콩, 뉴욕 할 것 없이 전 세계 대도시들이 주택 가격 폭등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서울, 강남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죠. 그런데 싱가포르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주택의 근간은 공공주택입니다. HDB 아파트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싱가포르에서
공공주택은 무시당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싱가포르인의 80% 이상이 정부가 지은 이 아파트에 삽니다.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의도적으로 저렴하게 지어졌죠. HDB 아파트를 소유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중산층의 상징입니다. 문제는 이 HDB 가격조차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2022년 재판매 아파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한때 드물었던 10억 원짜리 HDB가 거의 흔해졌습니다. 단 한 분기에 400채 넘는 공공아파트가 10억 원 이상에 팔렸거든요. 공공주택이 이 가격이라는 건 심각한 신호입니다. 모든 억만장자가 직접 HDB를 사려고 싱가포르 가족과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부 유층이 최고가 부동산 시장을 밀어올리면 그 효과가 아래로 퍼집니다. 고급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개발업체들이 기대치를 높이고 공공주택 가격도 따라 오르는 거죠. 우리나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주변 아파트 가격도 따라 오르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주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식료품, 교통비, 외식비 모든 게 비쌉니다. 물론 일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일부는 싱가포르가 작고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초부유층 거주자가 늘어나면 고급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이게 일상생활비로 스며듭니다. 확실한 건 2023년 일반 근로자의 실질 임금 증가율이 고작 0.4%였다는 점입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말이죠. 결과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불평등입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4만 명이 넘는 백만장자가 있는 반면 약 80만 명의 성인은 총 순자산이 1,800만 원도 안 됩니다. 상위 10% 가구가 나라 전체 부의 66%를 차지하고 있죠. 대비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합니다. 한쪽에는 높은 담장의 저택, 국제학교, 프라이빗 클럽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자녀들이 과연 집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부의 이동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사회문화적 영향입니다. 싱가포르는 공동의 희생과 능력주의를 중심으로 형성된 강한 국가 정체성을 가진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엘리트의 갑작스러운 유입이 동네와 커뮤니티의 성격을 바꿀 수 있고 이게 소외감을 만들어냅니다. 현지인보다 글로벌 엘리트를 겨냥한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새로운 레스토랑, 클럽, 서비스들이 국제적인 취향과 높은 예산을 타깃으로 합니다. 일부 싱가포르인들은 자기 동네에서 이방인이 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당연히 이런 압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올려서 시장을 시키려고 했죠. 2023년에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면 추가로 60%의 세금을 물립니다. 패밀리 오피스 기준도 강화해서 최소 투자 금액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중산층 싱가포르인들에게 이런 조치들이 집값을 더 저렴하게 만들거나 삶을 더 감당 가능하게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싱가포르가 전례 없는 부를 끌어모으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장의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평범한 시민에게 이건 더 높은 주거비, 더 높은 생활비, 그리고 나라의 번영이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싱가포르는 국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모델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스위스와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한 세기 넘게 스위스는 세계 부자들의 비밀 금고였습니다. 1934년부터 시행된 강력한 은행 비밀법 덕분에 스위스 은행 계좌는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했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당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부자들이 스위스 은행을 통해 매년 130조 원 넘는 세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심에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있었습니다. UBS는 고객들의 탈세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몰래 밀수하고 가짜 회사를 만들어주고 세관에 거짓말하는 법까지 가르쳤죠. 2007년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 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미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미국인들이 집을 잃는 상황에서 부자들이 스위스에 돈을 숨겨놓고 세금을 안 낸 게 드러난 겁니다. 국민 분노가 폭발했죠. 미국 정부의 대응은 강력했습니다. UBS를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글로벌 은행에게 이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죠. UBS는 2009년 2월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1조 원의 벌금을 내고 4,500명의 미국액 명단을 넘겼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75년간 지켜온 스위스 은행 비밀법을 처음으로 깬 겁니다.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위스 은행들도 하나씩 압박했죠. 1741년에 설립된 역사 깊은 베겔린 은행에도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3주 안에 은행을 팔거나 형사 기소를 당하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베겔린 은행은 2013년 유죄를 인정하고 750억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은행 업무를 영구 중단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댐이 무너진 겁니다. OECD, G20, EU로부터 비협조적 조세 피난처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한 스위스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100개 이상 국가들과 자동 정교환 협정에 서명했죠. 이제 스위스 은행들은 외국 세무 당국과 계좌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외국 고객에 대한 스위스 은행 비밀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럼 큰 질문입니다. 같은 일이 싱가포르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미국은 싱가포르에도 같은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법무부는 싱가포르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스위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미국, 중국과 자동으로 세금 정보를 공유합니다. 2018년부터 조세정보 교환 협정과 공통 보고 기준에 따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주요 국가들로부터 은행 비밀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틀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세무당국 모두 싱가포르 계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나옵니다. 진짜 은행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왜 싱가포르를 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초부 유층은 더 이상 세금을 회피하려고 싱가포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산업 전체가 변했거든요. 세무당국으로부터 돈을 숨기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세금 최적화와 자산 보호가 목적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1990년부터 싱가포르는 미국 군사시설을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 800명 이상의 미군과 15개 군사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싱가포르는 동시에 중국과도 협력합니다. 중국 군함도 싱가포르에 정박하고 양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합니다. 중국은 싱가포르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미국은 최대 외국인 투자 소스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자기 발등을 찍지 않고서는 싱가포르 금융 시스템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지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중 양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이죠. 싱가포르는 매년 샹그릴라 대화를 개최하는데 양국 모두 최고위 국방 관리들을 파견합니다. 결론이 뭘까요? 싱가포르는 완벽한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세계 초부 유층을 끌어들이는 완벽한 조건들을 만들어냈고 글로벌 초강대국들의 압력을 견뎌낼 여러 보호막을 구축했습니다. 억만장자 이주는 계속될 것이고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사회 문화적 긴장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과 사회 통합을 무엇보다 중시해온 나라에서 말이죠. 어떤 면에서 싱가포르의 이야기는 우리 공동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부가 점점 더 이동 가능해지고 국가들이 글로벌 자본을 놓고 경쟁하면서 우리 모두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초부 유층을 끌어들이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사회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국민을 뒤처지게 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부의 게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